김민준 대위의 하루는 늘 그랬듯 고독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군용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얼굴에 맺힌 피로의 흔적을 지워냈다. 얇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낼 때 거울 속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처럼 고요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성정은 그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잃은 동생과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기억은 마치 피부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처럼 늘 그를 따라다니며 세상의 불행한 이들에게 더 깊은 시선을 보내게 만들었다. 그의 작은 군인 아파트에는 불필요한 장식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을 차지한 책장만이 전부였다. 책장에는 전술서적과 역사서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고 유일하게 개인적인 색채를 띠는 것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리고 밤에 퇴근한 후에는 반드시 이 화분들을 돌보았다. 손끝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시든 잎을 제거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 이 식물들은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친구이자 생명의 끈질김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소했다. 차가운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새벽 하늘을 응시하며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고 시계의 초침 소리는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음미하듯 천천히 씹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단순한 생존의 행위를 넘어선 어떤 의식처럼 보였다. 그에게 식사는 영혼을 채우는 행위라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견뎌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민주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늘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부대 중 하나인 국경수비대 소속 대위로서 그의 책임감과 직업윤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훈련장에서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명령은 정확했고 그의 지시는 늘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워했다. 민주는 자신에게조차 엄격했기에 타인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군인으로서의 강직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따뜻함이 공존했다. 그날도 혹독한 겨울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칼날 같은 바람이 병사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는 병사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직접 훈련에 참여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훈련은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고 모든 병사들은 허기와 추위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훈련 도중 잠깐의 휴식 시간, 민주는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눈밭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마른 형체. 처음에는 동물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털북숭이 개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개는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궁연 외의 동물을 부대 안으로 들이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 개를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그의 비상식량인 초코바 하나를 꺼냈다. 그마저도 훈련 기간 동안 아껴 먹어야 할 귀한 식량이었다. 그는 개에게 초코바를 내밀었고 개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보였으나 이내 허겁지겁 초코바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개의 등허리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개의 마른 몸에서는 앙상한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개는 그 온기에 잠시나마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인간애를 보여주는 고양이를 구하는 순간 Save the cat moment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가진 마지막 조각을 주저없이 나누어 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생명에 대한 연민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날 밤 모든 병사들이 각자의 텐트에서 잠이 들었을 때 민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낮에 만났던 개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개의 눈빛은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잊고 싶었던 그의 과거, 너무나도 어렸던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의 초점 없는 눈빛과 겹쳐졌다. 민준은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순간의 무력감을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늘 지니고 다녔던 낡은 회중시계를 조용히 꺼내 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시계의 바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시계는 민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의 일부이자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된 슬픈 약속의 증표였다. 그 시계를 보고 있으면 그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다시는 자신의 눈앞에서 약한 존재가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잠재된 미스터리의 씨앗이었다.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언의 맹세이자 앞으로 다가올 운명적인 만남의 복선처럼 기능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바깥은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고 바람소리가 텐트 천을 세차게 때렸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조였다. 김민준 대위가 잠 못 이루던 밤, 바깥의 강한 바람은 텐트의 얇은 천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새벽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그는 텐트 안에서 미세한 소리를 감지했다. 마치 무엇인가가 천막을 긁는 듯한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군인의 본능이 깨어난 민준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침대 옆에 놓인 총을 향했다. 그러나 소리의 정체가 명확해지자 그의 심장은 미묘하게 다른 종류의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쥐나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와는 달랐다. 분명 누군가, 어쩌면 사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낭을 벗어나 텐트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극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텐트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얼어붙은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앞에는 온몸을 웅크린 채 잔뜩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다. 얇은 외투 사이로 살같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맨발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소년의 두 눈은 마치 덫에 걸린 작은 동물처럼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민주는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움을 갈구하는 고통받는 인간의 눈빛이었다. 소년은 민준을 보자마자 더욱 몸을 움츠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어 바람 소리에 묻힐 듯했다. 그의 발밑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납작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군인으로서의 그의 본분은 이 상황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년을 인계하는 것이었다. 국경을 넘어온 탈북민, 특히 어린아이는 복잡한 절차와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의 임무와 규율, 그리고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년의 절규하는 눈빛은 민준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 동생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동생 역시 마지막 순간에 그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지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이 민준의 심장을 짓눌렀다.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절규했던 그날의 기억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지금 눈앞의 소녀는 그때의 동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에게는 소년을 외면할 선택지가 없어조차 암시지기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인간적인 본능과 깊은 연민이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민주는 천천히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년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적개심이 아닌 따뜻함을 읽었는지 주춤했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소년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소년을 텐트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텐트 안은 바깥보다는 따뜻했지만 소년의 몸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침낭을 벗어 소년에게 덮어주었다. 따뜻한 침낭이 소년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자 소년은 겨우 떨림을 멈출 수 있었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전투식량을 꺼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할 비상식량이었다. 그는 전투식량의 포장을 뜯어 따뜻하게 데워진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소년의 앞에 놓아주었다. 허기진 소년은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침을 삼켰다. 그는 마치 음식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움켜쥐었다. 소년이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민준의 눈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년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입가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닦을 새도 없이 허겁지겁 먹는 소년의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바로 그때였다.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대위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날카롭지만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중휘. 였다. 박중휘는 민준과 같은 소대 소속이었지만 그는 늘 민준을 견제하고 질투하는 눈치였다. 그는 민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부하들의 신임을 얻는 모습을 보며 열등감을 느껴왔고
늘 민준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박중희는 순찰을 핑계 삼아 민준의 텐트 주변을 서성이는 일이 잦았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소년에게 손짓하며 침낭 속으로 더 깊이 숨으라고 지시했다. 소년은 민준의 눈빛을 읽었는지 순식간에 침낭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텐트 문을 열었다. 박중희,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아닙니다. 대위님, 그저 순찰 중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불빛이 보여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 해서요. 박중희의 시선은 민준의 텐트 내부를 훑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텐트 문을 반쯤 가렸다. 그는 박중희의 시선이 소년이 숨어있는 침낭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소년은 완벽하게 몸을 숨긴 듯했다. 그렇습니까? 하긴 이 추위에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죠. 박중희는 비죽거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의 텐트 내부, 특히 침낭이 놓인 곳에 머물렀다. 그는 민준이 전투식량 포장을 뜯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민준은 저녁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박중희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민준의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다. 박중희는 텐트 주변에 잠시 더 머물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박중희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민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와 침낭을 들췄다. 소녀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직된 몸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년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민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규율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소년에게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소년에게 최소한의 생존 도구와 얼마 남지 않은 전투 식량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 자신이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회중시계를 쥐어주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살아남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소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민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길에서 민준은 소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곳에서 도움을 청하렴. 소년은 민준의 마지막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소년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믿었다. 이 사건은 민준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그에게 깊은 고뇌와 비밀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김민준 대위의 텐트 문이 닫히고 박중희는
어둠 속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민준의 텐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꿰뚫어 보려 애썼다. 그는 민준의 태도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점을 감지했다. 너무나도 침착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박중희는 미묘한 긴장감을 읽었다. 특히 민준이 전투식량 포장을 뜯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무슨 이유로 식량을 뜯는단 말인가. 그리고 텐트 안쪽, 침낭이 놓인 자리에서 느껴졌던 어렴풋한 움직임. 박중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 부호가 떠올랐다. 박중희는 김민준 대위에게 오래전부터 강한 열등감을 느껴왔다. 민준은 늘 완벽했고 부하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다. 그의 절제되고 침착한 리더십은 박중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 박중희는 자신이 민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민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민준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의 위치를 흔들고 싶어 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런 박중희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민준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막연한 확신은 그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날 밤 박중희는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침낭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민준의 행동을 곱씹었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김민준 대위답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텐트 안에서 들렸던 희미한 소리, 그리고 민준의 미묘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박중희는 다음 날부터 민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민준은 박중희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는 박중희의 질투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소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다. 그는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소년이 안전하게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라도 소년이 위험에 처할까봐 혹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까봐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회중시계 대신 소년에게 주었던 그 낡은 시계를 떠올렸다. 그 시계는 이제 소년의 손에 있었을 터였다. 민준은 소년이 그 시계를 통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막연하게나마 바랐다. 며칠 후 훈련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병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식량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혹독한 훈련 일정 때문에 배급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박중희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민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 대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몰래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전에 밤에 순찰 돌다가 봤는데 텐트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명 전투식량 뜯는 소리였는데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데 혼자 뭔가 특별한 걸 먹는 건가? 박중희는 직접적으로 민준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병사들의 불만을 민준에게로 돌리려 했다. 그는 민준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민준의 정의로운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 나는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대위님께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민준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가득했다. 이러한 소문은 민준의 부하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져나갔고 일부 병사들은 민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는 소년의 안전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해명도 오히려 소년의 존재를 드러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소년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의 내면에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훈련은 끝이 났고 부대는 복귀했다. 민준은 평소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박중휘의 집요한 감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이 국경지역 훈련에서 보였던 이상 행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박중휘는 군 내부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민준의 모든 기록을 뒤졌고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민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은밀하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을 직감했지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련을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으려 했다. 그는 소년에게 식량을 건넨 순간 이미 자신의 운명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민준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벗어난 소년 이재훈은 춥고 배고팠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 대위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건네준 전투 식량, 그리고 손에 쥐어준 낡은 회중시계를 평생의 은인처럼 간직했다. 소년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그리고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은 그를 끊임없이 좌절시켰다. 그는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했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다. 하지만 이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민준 대위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살아남아. 그는 민준 대위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 보답하리라 다짐했다. 그는 낮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했다. 그의 학습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그는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 민준 대위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이지훈은 그 생명을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 이지훈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IT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밤샘 코딩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의 회사는 파죽지세로 성장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니콘 기업 유니콘 컴퍼니의 섬으로 등극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린 탈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이자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지훈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바로 은인인 김민준 대위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김민준 대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의 특성상 개인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이지훈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 대위가 자신에게 준 낡은 회중시계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에게는 민준 대위와의 연결고리이자 살아갈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민준 대위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잊지 않았다. 그 조각은 이지훈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끈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순간을 향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민준에게 박중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이지훈이라는 새로운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민준은 대위에서 중령, 그리고 이제는 대령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의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늘 그랬듯 강직하고 모범적이었다. 그는 뛰어난 지휘관이자 전략가로서 많은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명성은 군 내부에서 드높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20년 전 그날 밤 어린 소년에게 전투 식량을 건넸던 비밀이 늘 함께했다. 그는 박중희의 의심, 어린 시선과 그가 퍼뜨렸던 험담을 잊지 않았다. 박중희는 그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중희 역시 대령으로 진급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민준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민준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불운을 탓했고 민준의 빛에 가려진 자신의 존재를 더욱 초라하게 느꼈다. 박 대령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20년 전 혹한기 훈련 당시 민준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집요하게 파헤쳤고 마침내 작은 실마리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박 대령은 민준이 과거에 규정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를 군사정보국에 흘렸다.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을 고발하기보다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민준을 고립시키려 했다. 어느 날 민준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군사정보국에서 그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였다. 죄목은 군사 기밀 누설 및 부대원 물품 무단 유출 의혹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호한 혐의였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20년 전 그날 밤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대령이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었다. 민준은 담담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소년의 안전이 자신의 경력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조사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박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을 회유하고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했다. 그는 20년 전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 중 일부를 찾아내어 그들의 희미한 기억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민준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 그때 김 대위님 텐트 근처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던 건 확실합니다. 밤에 뭔가 몰래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러한 단편적인 증언들은 민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민준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소년의 존재를 밝힌다면 소년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고 이는 곧 소년에게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민준은 동료들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민준이 불명예스럽게 전역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충성심은 의심받았다. 그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민준의 운명을 결정할 군사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군대 내 최고 결정권을 가진 고위 장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엄숙하고 냉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태령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와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렸던 질투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이 과거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으며 군의 기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에 희미한 기억들을 교묘하게 재구성하여 민준을 마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처럼 묘사했다. 피고인 김민준 대령은 20년 전 혹한기 훈련 중 부대 규정을 위반하고 정체불명의 인물과 접촉하여 군수 물자를 유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재판장에 울려 퍼졌고 그의 눈은 승리에 도취된 듯 빛났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이 질문할 때조차 짧고 간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명예와 20년간 쌓아온 군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재판장의 공기는 마치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민준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그를 위한 상징적인 투기장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군대라는 공간에서 그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재판장의 벽은 높고 차가웠고 민준은 그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그를 변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이 없이 추측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판결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재판장의 시계는 마치 멈춘 듯 더디게 움직였다. 1시간, 2시간, 민준의 심장은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그 순간에도 소년을 살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재판장 밖 푸른 하늘이 보이는 창문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구했던 소년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고독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련은 그의 마지막 시험대였고 그는 그 시험대 위에서 오롯이 혼자였다. 재판장의 공기는 한 점의 희망도 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민준 대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을 기다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눈밭에서 떨고 있던 소년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전투식량과 낡은 회중시계.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박대령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마침내 김민준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절망을 읽으려 애썼다. 이제 곧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피고인 김민준 대령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재판장의 의장 장성이 최종 판결을 위해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그 순간 재판장 문이 쾅 하고 크게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에 들어선 남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세련된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법률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재판장의 모든 이들은 그 남자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만요. 이 재판에는 중요한 증인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재판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다. 박대령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이곳은 신성한 군사 재판장이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남자는 박대령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민준 대령에게 향했다. 민준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눈빛은 20년 전 차가운 텐트 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소년의 눈빛과 겹쳐졌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남자는 재판장의 중앙에 섰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 유니콘 대표. 이재훈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자 재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최근 몇 년 새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젊은 거물이었다.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의 CEO이자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이재훈 대표님, 당신이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판장의 의장 장성이 당혹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김민준 대령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재판장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박 대령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재훈이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박 대령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재훈은 박 대령을 차갑게 응시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20년 전 이 혹한기 훈련에서 김민준 대령에게 전투식량을 건네받은 굶주린 탈북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이 한마디는 재판장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이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대령의 눈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그는 이재훈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2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반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재훈은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김민준 대령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오던 과정, 죽음의 문턱에서 김민준 대령을 만났던 기적 같은 순간, 그리고 그가 건네준 따뜻한 전투식량이 자신을 어떻게 살렸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김민준 대령에게 받았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소중한 보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시계는 제게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이 시계는 제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고 언젠가 은인을 찾아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저의 맹세였습니다. 김민준 대령님은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에 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지훈의 증언은 재판장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불신하던 재판관들도 이지훈의 진심 어린 증언과 그의 성공적인 삶을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지훈이 그렇게 거물로 성장하여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지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미 이지훈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박 대령의 음모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인들을 회유하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놓았다. 박 대령이 익명으로 보냈던 제보의 원본 파일, 그리고 그와 공모했던 사람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박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은 술렁임을 넘어 격한 반응으로 가득 찼다. 이지훈의 등장과 그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박 대령의 추악한 음모가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재판관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김민준 대령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들은 김민준 대령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판단을 후회했다. 김민준은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지훈은 더 이상 어리고 왜소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룬 강인하고 늠름한 청년이었다. 민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재판장의 모든 이들이 이 극적인 반전에 숨을 죽였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남자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이지훈의 증언은 재판장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이지훈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즉 조작된 제보의 원본 파일과 공모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음모는 한순간에 드러났고 그는 궁지에 몰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돼. 박 대령은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절규에 불과했다. 재판관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박 대령에게 향했다. 그들은 박 대령의 비열한 행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의 의장 장성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민준 대령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임을 선고한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재판장에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의장 장성은 말을 이었다. 오히려 피고인 김민준 대령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양심을 잃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한 영웅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그의 행동은 군인의 의무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사례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어서 박 대령에게 내려진 판결은 가혹했다. 증인 이재훈 대표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 박중희이자 현 박 대령은 김민준 대령을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이는 명백한 군법 위반 행위이다. 이에 박대령은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고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관련 혐의로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대령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 명예, 그리고 그가 맹목적으로 쫓아왔던 권력까지도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깊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고요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승리감 대신 단지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있었다. 박대령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의 몰락은 그가 민준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례하는 마땅한 결과였다. 재판이 끝난 후 김민준은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재판관들은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동료 장교들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했다. 군 내부에는 김민준 대령의 영웅적인 행동과 이재훈 대표의 극적인 등장이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드높아졌다. 민준은 재판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때 이지훈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대령님. 이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이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말없이도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잘 지냈는가?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 줄은 몰랐네. 민준의 목소리는 매여 있었다. 그의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이지훈 역시 눈물을 글썽였다. 대령님 덕분입니다. 그때 대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시기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대령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이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시계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겪었던 시간, 그리고 서로에게 미쳤던 영향은 이미 충분히 이해되고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에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폐지 줍는 소년에서 유니콘 기업의 CEO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준 대령이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민준은 이지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자랑스럽네.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어.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아닙니다. 대령님, 그 작은 도움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대령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이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소년이 아니야. 자네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재판 후 군에서는 김민준 대령에게 명예로운 진급과 함께 새로운 중요한 보직을 제안했다. 그는 국방부 산하의 새로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보직은 민준이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더 이상
일선 부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보상이 아닌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민준과 이지훈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이지훈은 김민준 대령에게 자신의 회사 지분을 일부 증여하며 그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야. 그 돈은 자네가 더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게나. 대신 이지훈은 민준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과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그의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준과 이지훈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민준은 불명예스러운 끝을 피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지훈은 오랫동안 짊어졌던 은혜 갚음의 부담을 덜고 더욱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운 새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군복을 입고 전투 식량을 나누던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산하의 미래인재 육성센터의 책임자로서 군과 사회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젊은이들에게 멘토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빽빽한 전술 서적 대신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리더십 관련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 화분의 수도 늘어나 그의 산만큼이나 풍성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수백 명의 젊은 사관생도들과 장교들에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엄격함 대신 깊은 통찰과 따뜻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품성과 리더의 덕목, 그리고 무엇보다 맙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용기에 대해 강조했다. 군인의 임무는 국가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호는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강의는 늘 만원 사례를 이루었다. 그는 때때로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들려주었고 그의 눈빛은 그때마다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빛났다. 그의 강단에는 한때 그를 의심했던 박대령의 그림자 대신 이지훈이라는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이재훈은 유니콘 기업의 CEO 한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사업가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기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는 그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했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멘토링까지 제공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익명의 군인에게 받은 따뜻한 전투식량 한 끼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손목에 늘 차고 다니는 낡은 회중시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시계는 제게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한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보며 매일 다짐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지훈은 자신의 재단이 설립한 희망나눔 도서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지훈은 개관식 연단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연설했다. 저는 이곳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꿈을 키우고 희망을 발견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이곳에 모인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개관식에 초대받아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오랜 인연이 빚어낸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준과 이지훈은 도서관 한켠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대령님, 도서관이 이렇게 완성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자네가 이룬 일은 정말 대단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민주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모두 대령님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20년 전 그날의 대령님의 작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령님에게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빙그레 웃었다. 아니야. 자네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저 자네가 자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을 뿐이지. 자네는 그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키워냈어. 정말 자랑스럽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도서관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새 책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이지훈이 돌려준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슬픈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기적,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시계를 손에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한 점 구름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한없이 뻗어가는 지평선을 향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작은 선행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지훈 역시 민준의 옆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어깨는 나란히 있었고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민주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며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지훈은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작은 선행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해지거나 나의 작은 행동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김민준 대위와 이재훈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되고
결국에는 상상 이상의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작은 관심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김민준 대위의 용기와 이재훈 대표의 끈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아름다운 파동이 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